네, 박창수 씨가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박창수 씨 입장에서는 세무 컨설팅 회사가 제안하는 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네, 더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박창수 씨 회사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금 수십억 원 정도 과도하게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최재원 변호사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번 사례는 사실 이제 요즘 가업 승계나 뭐 재산 증여 등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벌어놓고 아직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법인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도 안 하고 뭐 이제 급여 등 비용으로 쓰지도 않고 이제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익인 건데. 문제는 이 돈이 이제 많이 쌓이면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향후에 뭐 주식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이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이 돈은 결국은 언젠가는 대표자가 이제 써야 될 돈인데 이제 과도하게 이익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과세 당국은 뭐 이제 배당을 피하려고 세금 탄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창수 씨가 이 세무 컨설팅을 받았던 건데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 이렇게 이제 세무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박창수 씨도 이런 업체로부터 얘기를 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가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회사를 자녀에게 이제 미리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기업 가치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속이나 이제 증여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세 부담이 과도해지고 그러면 이제 회사를 팔거나 또는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흘러가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고용 유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실제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주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세 특례라는 거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요건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사실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쉽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부모 쪽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 그 회사를 오랜 기간 직접 경영해온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분만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 가업을 운영해온 실질적인 경영자여야 되고요. 또 자녀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는데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을 당시에 성인이어야 되고 단순히 명의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일에 종사도 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증여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도 해서 경영권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후 관리 부분인데 이제 증여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여 이후에 5년 동안 자녀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고 지분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이제 그 기간 중간에 대표이사를 뭐 사직을 한다든지 지분을 뭐 처분해 버린다든지 가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감면받았던 이제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 이런 부분도 다시 이제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지금 박창수 씨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아들 박호영 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건데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박창수 씨는 형식적으로는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도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증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뭐 5년 동안 자녀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고 지분을 또 보유해야 하는 사후 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네, 또 문제는 이제 증여 직후부터 그러면 이제 5년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제 그런 경우라면 세무당국은 이 증여가 처음부터 진짜 가업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법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을 본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여와 그 이후의 소각 자금 흐름까지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 이제 실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정말로 기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한 게 맞느냐 이걸 따져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박창수 씨는 좀 문제될 소지가 많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권장하고 있고 상법상 네.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이제 취득하는 게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와 이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라면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 버리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법상 가능하다 이것과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세법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래를 통해서 누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실제의 실질은 무엇인지 이걸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을 해버리는 여러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에 쌓여있던 이익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네. 본다면 상법과는 관계없이 세무당국은 이를 단순한 뭐 상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금 이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금이 결국 대표 개인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버리고 뭐 결국은 의제 배당이라든지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상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법에도 충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런 내용을 이 사건에 비춰보면 지금 아들 박호영 씨가 주식을 팔고 받은 현금으로 박창수 씨의 가지급금을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사례에서 정말 이제 문제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이제 좀 문제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가지급금 정리 부분인데 이제 형식상으로는 아들이 그 주식을 증여를 받고 그 이후에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소각하고 그 대가로 아들이 현금을 받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다시 또 아들을 통해 가지고 박창수 씨가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무를 정리하는 데 쓰였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세무당국은 분명히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쌓여있던 이익이 결국 박창수 씨 개인의 채무,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다 사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증여라는 중간 단계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무죄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하거나 탈세를 한 게 아닌지 조사를 개시하게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의제 배당으로 본다면 박창수 씨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세무당국이 이 구조를 이제 의제배당으로 본다면, 네, 박창수 씨는 우선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은 이제 원청 진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세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이제 과세 특례 부분이 이제 만약에 부인이 된다면 기존에 낮은 세율로 계산했던 증여세도 일반 세율로 재계산돼 가지고 네. 추가 증여세하고 이자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신고 과정에서 세액이 신고된 것처럼 판단이 된다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야. 보통 이게 세금과 관계된 것들은 보면 형사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네. 지금 가산세뿐만 아니라 과세 특례를 위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세금 깎으려고. 네. 이게 형사 문제로도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제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 환급받은 경우를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처음부터 이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형식적인 거래를 가장해서 실질을 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형사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창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컨설팅 회사에서 모든 게 합법이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 책임을 컨설팅 회사에 물을 수는 없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실적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설계한 컨설팅 회사에 네. 책임을 사실 묻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세무 컨설팅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최종적인 세무 판단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뭐 이런 문구가 있거나 또는 뭐 자문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도 세무자본과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세무 컨설팅 업체만 믿고 절세해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세무사님이라든지 법률 전문가의 좀 검증 차원에서라도 재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절세를 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무장님의 단독 코너 만나봐야죠. 네, 김경진의 OX 법정 빠밤. 효과음도 자체적으로. 자, 절세와 탈세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에 절세, 탈세, O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한 번에 주지를 않고 자녀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 별도 증여세 없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이거 뭘까요? 네,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 X를 들겠습니다. O? X. 네, X.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겉으로 보면 사무장님 질문이 맞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제 성인 자녀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니까 조금씩 나누어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사실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선은 주식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이 쌓이거나 하면 주식 평가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은 5천만 원 한도에 맞춰서 이제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10년 뒤에는 같은 지분이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가업 승계는 단순한 이제 금액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 이전이 핵심인데 공제 한도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다 보면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이 지연된다든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세법은 말씀드린 대로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데 이제 만약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이제 다 이게 뭔가를 넘겨버리려는 구조인데 세금만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쪼개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면 그 이제 과세 당국은 이 거래 전체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사무장님 또 다른 사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대표님인데 이 대표님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제빵사를 외주에 두고 매장에서는 판매만 했단 말이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과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빵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특례 요건에는 충족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에도 X를 들겠습니다. 오. 네, 이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 증여 부분은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주 핫한 이슈인데요. 네. 국세청은 바로 이런 구조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제 인력 구조, 그 매출 비중 등을 좀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제가업으로 등록을 해두고 가업성 상속 이제 공제를 받으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으로 제빵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 제빵은 전부 외주에 맡기고 사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매장에서는 완제품만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은 카페업이라든지 또는 도소매업에 가깝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게요. 이렇게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할 때는 세법의 규정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전략을 좀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창수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박창수 씨, 우선은 세무조사에 임박한 것 같으니까요. 현 단계에서는 과세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오해나 과중한 이제 과세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거래 경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가업 승계는 단순히 이제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효건을 맞추는 것보다 실제로 경영을 승계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흐름이 투명한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